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입니다. 이전 강의까지 우리는 이 코칭이 무엇이고 어떤 스킬들과 모델을 활용하여 이 코칭을 진행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이 스킬에서는 언어적 경청과 비언어적 경청, 침묵, 질문, 피드백 등이 있었죠. 또한 이 그로우 코칭 모델을 통해서 목표 설정, 현실 탐색, 대안 탐색, 실행 의지의 각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추가적으로 리 그로우 모델의 리 단계인 이 검토 및 평가까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토대로 이제 코칭을 진행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아마 아직까지는 이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이 앞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 코칭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코칭을 진행해 본 경험이 거의 없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인간은 알지 못하는 것, 예상하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께서 코칭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칭의 흐름이라고 해서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께 실제로 코칭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이 강의를 통해 이 코칭의 흐름에 대한 틀을 익히고 실제로 자신의 코칭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코칭 스킬과 그로우 모델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이전 강의들을 꼭 다시 학습하시고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코칭의 흐름은 크게 코칭의 사전 단계, 시작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구성이 되고요. 코칭의 사전 단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계는 이 단회기 코칭인지 다회기 코칭인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강의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단회기에서는 그로우 모델을 모두 돌리는 것으로 시작, 중간, 종결 단계가 한 회기에 모두 이루어지고요. 다회기인 경우 보통 6회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 첫 회기가 시작 단계, 2회기에서 5회기까지가 중간 단계, 마지막 6회기가 종결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단회기와 다회기의 공통적인 부분인 이 코칭 사전 단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코칭 사전 단계는 실제로 코칭이 진행되기 전 이 코치와 고객의 코칭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코칭 신청서 작성, 코칭 일정 합의, 코칭 계약서 작성 등의 작업들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께 코칭을 받으려는 고객은 먼저 코칭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구글 폼을 활용하여 이 온라인으로 코칭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코칭 신청서는 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코칭 전에 살펴봄으로써 코칭 진행과 관련된 그런 고민들을 미리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이 성함과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와 같은 그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요. 특히 성별과 연령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고객의 발달 단계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 남성과 50대 후반 남성 고객이 진로와 관련된 코칭을 의뢰한다고 가정했을 때 20대는 취업과 같이 무언가 시작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고 50대의 경우 은퇴 이후 삶과 관련된 것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겠죠. 물론 이것은 가설입니다만 이런 가설을 생각해보고 코칭을 진행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코칭을 진행하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는 이 코칭 신청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칭 혹은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경험이 있다면 대략적인 일시와 이슈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들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코칭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이 고객은 대략적으로 코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칭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생략하거나 가볍게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코칭이 이 컨설팅처럼
답이나 방향성을 제시하고 알려주는 것이라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코칭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면 반드시 코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코칭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 역시 코칭을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고 참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 역시 첫 회기를 진행할 때 코칭에 대한 설명을 꼭 드리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코칭과 상담, 컨설팅, 멘토링과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1강 코칭이란 무엇인가의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명확하게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정신질환과 관련된 이슈로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상담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고객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이미 치료가 끝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코칭을 진행하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질환과 관련해 현재 약을 먹고 있거나 상담을 진행 중에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코치 윤리 규정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코치는 고객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설픈 지식으로 도우려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넘겨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고객이 자기는 상담이랑 코칭 동시에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진행이야 동시에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코치와 고객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코치가 아무리 코칭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고객은 상담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코칭에 가져올 거고요. 코칭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상담에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담과 코칭이 혼합된 이상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이도저도 아닌 코칭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의 이익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코치는 상담이 모두 종결된 후에 다시 신청해 주시면 그때 코칭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칭을 받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7번처럼 코치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코칭이 있다면 저렇게 목록으로 제공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 게 없다면 8번처럼 고객에게 최대한 자세히 적어달라고 요청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외에도 코치에게 미리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때 수집된 정보들은 고객의 코칭 목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많이 적어주시길 요청드리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코칭 신청서에 이 고객이 반드시 작성해야 할 부분이고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와 관련된 내용도 마지막에 꼭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코치분들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에는 심리검사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심리검사인 경우에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료 혹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는 코칭 일정 예약과 관련해서 그 방법을 신청서 안에 넣어두었고요. 신청서를 작성하시면서 예약까지 완료할 수 있게 링크를 연결시켰습니다. 저는 되는 시간이라는 페이지를 활용해서 이 코칭 예약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놓았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코칭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봤는데요. 저는 구글 폼을 활용하고 있지만 서면이든 온라인이든 여러분께서 어떤 것이든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겠다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시로 보실 수 있는 코칭 신청서는 제가 블로그에 링크 남겨둘 테니 필요하시면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이 코칭 신청서 작성을 완료했다면 이제 코칭을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작업은 문자나 메일,
카톡 등을 활용해서 고객과 직접적으로 일정을 합의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조금 더 편리성 있게 일정을 잡고 싶다면 일정 조율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 되는 시간이라는 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되는 시간은 미팅 예약 서비스로 캘린더와 연동 후에 미팅 가능한 시간만 찾아서 URL 링크로 예약자에게 보내주는 그런 일정 조율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코치가 코칭 가능한 시간을 미리 설정해 두면 고객은 가능한 시간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을 하게 되고, 일정이 예약 완료되면 미리 연동시켜 주었던 그런 줌이나 구글 미트와 같은 온라인 미팅 링크가 형성되어서 카톡이나 메일, 문자로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미팅 당일에 링크를 누르고 참가만 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오프라인 코칭이라면 고객과 직접적인 소통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하겠지만, 요새 온라인으로 코칭이 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저는 이 되는 시간 페이지가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예약 및 합의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고객이 코칭 신청서에서 예약 페이지 링크를 클릭하면 나오는 페이지고요. 오른쪽에 코칭 1세션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예약하기를 누릅니다. 여기서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일정과 시간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요일은 모두 선택을 할 수 없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요일마다 외부로 출장이 있다는 가정하에 일부러 선택할 수 없게 해둔 것이고요. 코칭 가능 시간 역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제가 코칭이 가능하다고 설정한 날짜와 시간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1월 23일 오전 11시로 시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때 꼭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코치가 여러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설정을 변경한다면 여러 날과 여러 시간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여러 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코치는 고객이 선택한 날과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예약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끝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코칭 날짜와 시간을 선택한 고객은 예약자 정보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코칭 신청서에도 이미 썼던 내용이지만 여기서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작성하는 이유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가기 위해서고요. 비대면, 대면의 코칭 방식을 체크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메모도 하나 넣어두었습니다. 그 다음 예약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예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코치가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확정을 해야만 예약이 확정됩니다. 물론 확정 전까지 고객은 일정을 변경하거나 일정을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예약을 하면 이 코치의 카톡으로 되는 시간에서 이렇게 왼쪽처럼 알림톡이 오게 되고요. 코치는 카톡에서 바로 예약 정보를 확인하고 예약을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에서 예약 확정을 누르면 오른쪽 사진처럼 바로 되는 시간 페이지로 이동해서 예약을 확정할 수 있고요. 코치가 예약 확정을 누르면 고객과 코치의 카톡으로 알림톡이 가게 됩니다. 자, 지금 보는 거는 고객이 받게 되는 알림톡인데요. 예약 정보와 줌 링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 당일 고객은 저 링크를 클릭하고 바로 줌에 접속하시면 온라인으로 코칭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변경이나 취소도 바로바로 카톡에서 가능합니다. 아까 여러 개를 고객이 선택할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고객이 선택한 시간 중 하나를 코치가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선택 후에 확정을 하면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알림톡으로 예약 정보와 줌 링크가 코치와 고객 모두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코칭 일정 합의와 관련해서 되는 시간 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물론 어떻게 페이지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예약 편집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수정하셔서 여러분들께 더 적합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네이버에 이 코칭 상품을 등록하고 네이버 스토어를 활용하여 이 코칭을 예약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방식은 우리가 헤어샵이나 병원 예약할 때처럼 뭐 그런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 여러분의 방식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제 방식이 정답은 절대 아니고요. 소개해드린 되는 시간은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매우 효율적으로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고객이 코칭 신청서를 작성하고 코칭 일정까지 확정이 되었다면 이제 코칭 시작 전 가장 중요한 코칭 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코칭 계약서는 코치와 고객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계약서는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치와 수용자인 고객 간의 그런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요. 고객의 코칭 몰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부록으로 코칭 계약서를 붙여두었습니다. 이 계약서는 실제로 제가 코칭을 진행할 때 작성하게 되는 그런 계약서 양식인데요. 내용으로는 코칭 조건, 코치와 고객의 책임에 대해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부록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칭 조건입니다. 코칭 기간은 몇 년 몇 월부터 총 몇 회기를 진행하며 코칭 시간은 회기당 50분으로 진행한다. 네, 여기에 시작 월과 총 계약 회기 그리고 회기당 가격을 작성하게 됩니다.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확히 명시를 해야겠죠. 그리고 코칭은 유료, 무료로 진행하며 고객이 무단으로 코칭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회기를 차감한다. 유료가 아닌 무료로 진행하시게 된다면 그 부분은 단어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회기 차감과 관련된 부분은 노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코치의 시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칭 조건에 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문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이 마인드 카페에서도 코칭을 시작한 뒤 30분이 지나도 접속하지 않으면 코치가 노쇼 처리를 할 수 있고 회기도 차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님들도 20분 혹은 30분을 기준으로 노쇼에 대한 부분을 고객에게 명확히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치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은 코치로서 코칭을 진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코칭 과정 및 대화 내용은 반드시 비밀을 보장한다. 당연히 비밀 보장 원칙은 지켜야겠죠. 외부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경우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내용을 공유받은 제3자에게도 별도의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이 부분은 코칭 사례회의를 주로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코칭 사례회의를 진행할 때 먼저 고객에게 사례회의할 때 당신의 사례에 대해서 공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하는 그런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요. 또 사례회의에 참석한 모든 인원에게 비밀유지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게 가명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비밀보장에서도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바로 법률에 의한 공개 의무는 예외입니다. 심리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알려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요. 코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코칭의 주 고객층이 정신적 어려움이 거의 없는 그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비밀 보장의 한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코치는 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매우 당연한 이야기죠. 넘어갈게요. 셋째,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슈퍼비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면 또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코칭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자료는 슈퍼비전 이후 즉각 삭제 또는 폐기한다. 자, 슈퍼비전은 쉽게 말해서
이 코치보다 더 역량이 높은 그런 코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코치협회의 경우 코치 더 코치, 줄여서 코더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고객과 코칭을 진행하는데 뭔가 잘 안 풀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 때 저는 슈퍼비전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보다 역량이 높으신 혹은 더 상위의 자격을 갖추신 분들에게 조언을 들음으로써 저의 코칭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고객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즉, 이 슈퍼비전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부족했던 점이나 더 노력해야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코치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코칭을 받게 되는 고객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슈퍼비전을 받을 때 슈퍼비전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고객의 정보와 코칭 이슈, 어떻게 코칭 전략을 세우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했는지의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진행했던 대화 내용을 글로 풀어 쓴 추거록 등의 정보들이 자세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대화 내용의 녹음이 필수적이라서 그 동의에 대한 부분이 3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슈퍼비전과 관련된 부분은 따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전문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코칭 일시, 이슈 등의 정보 목록을 학회에 제출할 수 있다. 코칭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기관에 자신이 언제 코칭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그런 간단한 정보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에 대한 것을 명시해 둔 것입니다. 다음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은 고객이 코칭을 진행할 때 지켜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첫째, 코칭은 정신적 문제를 치료하는 것과 다르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임을 이해한다. 이는 코칭이 심리치료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코칭에 참여하시는 몇몇 분들은 상담이나 컨설팅과 같은 것을 이 코칭이라고 착각하시고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이 본 과정이 코칭이라는 것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서부터 명확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선택과 결정은 고객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이를 코치가 돕는 과정이 코칭임을 이해한다. 따라서 코칭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매우 당연한 이야기죠. 코치는 서포트를 하는 역할이지 정답을 제시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결정은 고객이 하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셋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해 고객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진실성을 가지고 코칭에 임하며 코치와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동의한다. 고객이 코칭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코치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코칭에 진지하게 몰입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고객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에서 코칭에 임한다. 코칭 과정에서 코칭과 무관한 앱 또는 웹사이트 사용을 최소화하고 코치의 동의 없이 녹음, 녹화를 할 수 없다. 코칭에 대한 비밀 보장은 이 코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의 동의 없이 녹음이나 녹화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에서 코칭에 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코칭은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고객 스스로도 정말 머리를 많이 쓰는 작업이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찰까지 하게 되는 그런 집중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코칭을 받는 장소가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외부라든지 커피숍, 버스나 지하철 이동 중 또는
직접 운전하는 중이라면 어떨까요? 고객은 주변 영향을 받아서 이 코칭에 집중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코치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집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최악의 상황은 고객이 운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윤리적으로도 매우 옳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칭 대화는 매우 집중하고 몰입해야 하는 그런 작업인데 운전을 동시에 한다? 운전자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생각만 하기도 정말 끔찍하네요. 그래서 저는 코칭 계약서를 보낼 때 이 메일이나 카톡으로 절대로 안전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에서 코칭에 임해달라는 내용을 한 번 더 당부하는 편입니다. 고객의 책임 마지막으로 고객은 어느 때든 코칭을 그만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를 소개받을 수 있다 입니다. 고객은 계약된 회기가 끝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코칭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지를 하고 있고 또 고객의 입장에서 제 코칭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보다 더 전문적인 코치분을 연결해 드리는 것이 이 고객에게 더 도움이 된다거나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이라면 이 심리 상담 전문가에게 연결을 시켜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적어둔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칭 계약서와 관련해서 이 코칭 조건, 코치의 책임, 고객의 책임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코치님들에 따라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코칭 일정 예약이 완료되면 바로 코칭 계약서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모두사인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전자서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하면 이 고객 입장에서도 간단히 이 카톡에서 서명이 가능하고 또 보관 역시 간편하다 보니 저는 자주 애용하고 있어요. 근데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셔서 다시 코치에게 보내달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서로 좀 귀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전자서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코칭 비용 같은 경우 코칭 진행 전 선불로 받고 있으며 이 부분은 개인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코칭 시작 전에 진행해야 하는 코칭 신청서, 코칭 일정 합의, 코칭 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제가 진행하는 방식이 마음에 드시면 벤치마킹을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강의는 단회기를 기준으로 이 코칭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